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안양시대병원 운영 중인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저희 병원 말씀드리자면 족부 척추 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족부 환자분들이 오시면서 발톱 문제도 해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셔 가지고요. 10월 1일부터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문제성 발톱 클리닉을 저희 병원 3층에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족부 쪽으로 강화된 진료 제공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방문하셔서 도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건강하려고 뛴 당신 왜 다리가 아플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3번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2번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 나왔던 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복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달리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접근성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50년 넘게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가격이 싸고 최소의 장비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비라고 해봤자 사실 좋은 신발 하나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없죠. 뭐 갖추다 보면 늘어나긴 하지만 모든 운동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달리기 관련한 근골격계 손상은 영어로는 Running Related Musculoskeletal Injury라고 해서 약자를 RRMI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 RRMI는 굉장히 흔합니다. 대부분 등과 다리의 과사용에 의한 손상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RRMI는 운동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달리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까지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RRMI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예방과 재활을 통해서 발생률과 유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몸의 부위는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니, 무릎, 앵클, 발목, 로렉, 하태부, 후, 토, 발과 발가락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가지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상위 4가지를 봤고 오늘은 마지막 2가지를 보겠습니다. 그간분 질환들은 슬개 대퇴통증 증후군 영어로 PFPS,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MTSS 첫 시간에 다뤄보았고 두 번째로 족저 근막염, 장경대 증후군 약자로 ITB 신드롬 하고 마지막 오늘은 아킬레스 건염과 스트레스 골절 그리고 기타 골절을 많이 호발되는 부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아킬레스 건 주위에 통증, 부종, 그리고 감소된 경기력 등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모든 달리기 손상의 6에서 17%가량을 차지하게 되고요. 중년, 과체중, 그리고 운동을 즐기지 않는 환자들이 갑자기 운동할 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40대 정도가 접어들게 되고 운동 그동안 잘 못했어서 몸을 잘 못 챙겼어서 살이 찐 분들이 이제 몸 관리 좀 해봐야지 그러고 운동 시작하면서 좀 무리하면은 하면서 뒤꿈치가 아픈 거죠. 이게 아킬레스 건염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대체로 남자에서 호발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힘줄의 혈액순환의 이상, 그리고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유연성의 감소, 그리고 발등이 높아지는, 발 뒤꿈치가 상당히 서 있는,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이 늘 팽팽해진 상태인 요족인 경우 이건 좀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발목의 외측의 불안정증, 그러니까 조금만 발목이 평지가 아닌 조금 울퉁불퉁한 데 밟아도 자꾸 삐끗삐끗 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외측 불안정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병력 청취, 얘기를 잘 들어보고 어떻게 아프다 이런 걸 들어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 진찰을 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처음부터 나타나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건염이 진행하면은 이제 후기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조조강직, 그러니까 아침 돼서 디디려고 하면은 발목이 뻣뻣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비활동 후 강직, 그러니까 앉아서 쉬다가 업무를 보다가 처음에 움직이려고 하면은 뻣뻣하다, 불편하다 호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통증, 발목을 쓰면 쓸수록 점점 아파진다. 그런 걸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할 때쯤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졌을 때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 운동 중에는 계속 쓸 때는 오히려 힘줄 주변이 부종이 발생하고 체액이 증가하니까 부드러워져서
감소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작은 자극에도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지면 휴식 중에도 특별히 뭘 하지 않는데 쉬고 있는 중에도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찰을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의 사진처럼 이렇게 엎드리거나 혹은 선 자세에서 촉지, 만져서 뒤꿈치 힘줄을 따라서 만져보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압통, 눌러서 아픈 거, 열감, 심한 경우에 이제 후끈후끈하겠죠. 그리고 비후, 부어오른 거, 결절, 특정 부위가 이렇게 딱딱하게 맺혀 있는 거, 연발음, 발목 움직일 때 심한 경우 따가닥따가닥 하면서 걸리는 소리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통호, 영어로는 painful arc라고 하는데 발견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힘줄 주위 막의 염증과 힘줄 자체, 힘줄 내의 염증을 구분하는 방식인데 발목 움직임에 따라서 압통이나 결절, 비후 같은 것들이 안 움직이고 고착화 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힘줄 주변부의 염증일 것이고 발목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힘줄과 함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힘줄 내 염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 자체 염증인지 아킬레스 건을 싸고 있는 막이나 주변 조직의 염증인지 단순히 발목 통증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아킬레스 건염이네요 이렇게 치료합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주변인지 그 자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LH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편안한 자세로 압통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족배 굴곡, 즉 사진처럼 끝까지 발을 이렇게 위로 젖혔을 때 통증이 사라지면은 양성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통호 중에서 그 힘줄 자체 내 염증, 아킬레스 건 자체 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6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모 여기 동그라미 친 것처럼 뼈의 이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힘줄 내 석회 또는 고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골의 골급 사진처럼 뾰족한 거 있으면은 부착부, 힘줄의 부착부에 아킬레스 건염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사진처럼 초음파를 볼 수가 있는데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음파란 게 굉장히 예민하고 또 검사자의 굉장히 주관에 많이 따르는 검사입니다.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검사입니다. 시술할 때 탐침자라는 걸 이렇게 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거 뭐 각도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석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은 초음파의 공통된 단점 혹은 한계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아킬레스 건염의 1차 왜냐로 활용 가능한 검사입니다. 이유는 비용이 싸고 실시간 이미지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 환자도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그냥 젤만 발라 살짝 보면 되니까. 그래서 진료실에서 거의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신생 혈관 확인도 가능합니다. 도플러라는 걸 찍으면 주변에 이제 발적이 있거나 할 때 신생 혈관 이게 너무 오래되면 이제 혈관이 막 증가되면서 또 열감이 생기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봤는데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MRI를 찍게 되면 힘줄 내부 구조와 주변 조직, 뼈 등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MRI가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검사법이 되겠죠. 힘줄 주위 막의 병증과 힘줄 자체 병증을 구분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디를 타겟으로 치료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술 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요. 불완전한 힘줄 파일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힘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은색의 정상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에 회색으로 표현되는 부풀어 오른 아킬레스 힘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해봤자 뭐 잘 재생이 안 되니까 안쪽에 좀 비후돼 있는 좀 퇴행성의 섬유화된 조직들을 제거를 하고 다시 힘줄을 봉합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하겠지만 아무 검사도 없이 무작정 지도를 보지 않고 길을 찾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실히 확보를 하고 치료 계획을 잡은 다음에 몇 번의 뭐 어떤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고 나서도 안 되면 수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환자나 의사 모두 다 강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MRI는 지나치게 높은 민감성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니까
약간의 뭐 이상 소견도 크게 보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검사자가 그러니까 그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병이 아님에도 너무 병인 걸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환자의 병력과 증상과 연관시켜서 판단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언제 비수술적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로 변경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환자와 계속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가 맞습니다. 칼을 함부로 댄다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3에서 6개월가량 치료를 요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해요. 3개월이면은 한 분기가 되는 것이고 6개월이면 반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합니다. 잘 안 좋아진다는 뜻이죠. 4분의 3가량은 이 기간 중에 3에서 6개월 사이 보통 좋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모두 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환자분은 좀 지겹겠지만은 의사분을 잘 따라오셔야 되고, 의사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환자분에게 아 괜찮습니다.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잘 낫지 않는 병인데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좀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치료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정형외과에서는 안 쓸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죠. 영어로는 NSAID라고 약자를 쓰는데요. 급성기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진통 효과 때문에 환자가 주의를 부족할 수 있으니까 손상이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진통 효과도 있는 소염제이기 때문에 약을 주게 되면은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병 자체가 아직 치료된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환자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았나? 이제 운동해도 되나? 좀 써도 되나? 그러면은 내 아킬레스 상태를 이만큼 아직 안 좋은데 요 정도까지 이게 확 호전이 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쓸 수가 있죠. 부적절하게. 그렇게 되면은 손상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약 자체의 합병증, 홍판 문제, 신장 문제,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위장관 궤양 이런 것도 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 남성에서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장관 문제는 많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남자분들 또 약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면 위장관 원래 안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약 드시고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께 좀 유의사항 잘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휴식은 항상 중요하죠. 지금 제가 달리기 관련 손상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프면 쉬어라, 아플 때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요. 휴식 또한 또 다른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냉각 치료도 많이 씁니다. 냉각 치료, 영어로는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하는데 진통 효과가 있고 대사를 늦추고 신생혈관에서의 혈액과 단백이 혈관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사용하는 목적인데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대부분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은 해보니까 환자들을 만족도는 있더라, 효과는 있더라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봐서 이제 의사 판단하에 조금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편심성 운동이라 그래서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쭉 늘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태퍼 같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양발을 이제 이게 뒤에서 찍은 사진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스태퍼라고 치면은 발을 이렇게 반만 앞쪽 반 정도만 걸치는 거죠. 뒤꿈치는 이렇게 떠 있게 그래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종아리나 아킬레스가 늘어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발씩 하기도 하고 두 발 다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편심성 운동은 콜라겐 섬유 형성과 힘줄 재형성 촉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하나 대체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고 특별히 유해하진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나쁠 거 없고 하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환자들에게 많이 권유하는 운동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작이 어렵지 않고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들 제가 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ESWT와 함께 시행할 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심성 운동 하나만 하거나 충격파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료실에서는 약 드시고 안녕 취하시면서 물리치료와 체외 충격파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 관련 운동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조기 사용 가능하겠고요. 어쨌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휴식, 안정이 중요한데 발과 발목의 손상, 무릎의 손상, 어쨌든 하태부의 손상은 상지랑 달라서 안 쓰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에 손목이 안 좋다.
좀 안정을 취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반깁석 안 쓰면 되는데 발이나 발목, 무릎 같은 하체 부는 안 쓰려면 안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기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SWD 체외 충격파 도움될 것이고 고체온요법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초음파 치료나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상용하시면 되고요. 해도 안 되면 외과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3에서 6개월 정도는 무조건 비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질환들, 힘줄의 질환들이 그렇듯이 아킬레스 건염 역시도 관리가 중요하고 쓰다 보면 나았다 싶어도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편심성 운동을 계속 지속하시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마지막 주제 스트레스 골절과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호발하는 경골, 비골, 제호, 중족골, 주상골, 종골의 스트레스 골절,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골절, 한국말로는 피로 골절인데 무엇이냐? 일회성 충격으로 골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피로가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뼈의 재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골절을 볼 수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절이란 거는 뭐 접질렀다, 넘어졌다, 맞았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 한 번에 빵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은 뼈에 변형이 오게 되면서 프랙처, 골절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뼈에서 이제 충격이 왔을 때 견딥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와요. 탄력이 있으니까 휘어지듯이 찌그러지듯이 하다가 딱 돌아오는데 그걸 넘어가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지진 않지만 변형이 옵니다. 변형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몸에서 재생을 해줍니다. 다시 원래 상태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재생을 해줘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상황이 깨지지는 않았지만은 변형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 피로가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 속도보다 흡수 속도가 그 재형성된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변형 속도가 빨라져 버리게 되면은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골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피로 골절, 스트레스 골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 형성보다 골 흡수가 더 증가해 버리면은 흡수가 압도되니까 점점 금이 가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일시적인 뼈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골절이 올 수 있는데요. 피질골을 형성시켜서 안정성을 강화하게 되지만은 골 흡수가 골 형성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결국 피질골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원통처럼 표현된 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깨지는 스트레스 골절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뼈는 구성이 피질골이라고 해서 껍질뼈가 딱딱하게 있고 해면골이라고 해서 내용물뼈가 그물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혈관도 막 지나가고 피도 이제 있고 하는데 이 피질골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피질골이 자꾸 손상이 생기면은 다시 재형성되면서 안정성을 강화하게 되지만 만약에 너무 자주 손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골 흡수가 골 형성을 초과하게 되죠. 계속 초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특정 약한 부분, 피로가 많이 누적된 부분이 파괴됩니다. 그럼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골절까지 가기 전에 조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고 피로 골절이 되기 전인 피로 반응에서 스트레스 반응에서 잡아낼 필요가 있다. 위험 인자는 무엇이냐? 너무 운동을 과하게 이제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잡으신 경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일주일에 32km 이상 달리게 하신 경우 가능하고요. 갑작스럽게 욕심이 나서 거리나 페이스, 일종의 속도 같은 거죠. 페이스를 올리거나 운동량을 늘리거나 그리고 적응 시간이 없이 교차 훈련을 그러니까 달리기 했다가 뭐 다른 뭐 스트레칭 막 했다가 뭐 수영 했다가 자전거 탔다가 뭐 나는 철인 3 정도 하고 싶어서 뭐 했다가 그러면 이제 계속 크로스 트레이닝 막 발생하면서 피로가 계속 복합적으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발이 너무 강한 딱딱하거나 솟은 바닥, 울퉁불퉁한 바닥 그리고 집중 훈련하고 나서 가벼운 훈련을 섞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회복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에 32km라고 했는데 이러면 엄청 많이 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좀 뛴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3km는 뛰거든요.
3km씩 5번 뛰면은 15km고 조금 더 뛰신다는 분들은 웬만큼 뛰시면 5km 뜁니다. 그러면은 주에 5번, 6번 뛰면은 25에서 30km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32km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웬만큼 뛰시는 분들은 보통 뭐 하프 코스 이런 거는, 하프 마라톤 이런 거는 다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훨씬 많이 뛰게 되죠. 그래서 32km는 생각보다는 도달하기 쉬운 운동량이다. 그래서 위험 인자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유념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 자체가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잘 부러지겠죠. 그리고 종아리나 하체 근육량이 적은 경우는 일찍 근육이 지치게 되고 뼈로 가는 하중이 증가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이 잘 된다. 그리고 여성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불규칙한 생리 주기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여성에 좀 더 많거든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섭식장애, 뭐 거식증, 폭식증, 혹은 그냥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안 드신다거나 적게 드신다거나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력 성취를 해보면 활동 시작 시에 나타나지 않다가 활동이 끝나고 나서 혹은 활동이 끝날 때쯤에 발생하는 특정 부위의 국소적인 한 점이 아픈, 한 부위가 아픈 그런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연부 조직, 살의 문제에 의한 통증은 보통 아침에 발생하게 되는데 피로골절 같은 건 뼈의 문제죠. 활동할 때마다 자꾸 발생하고 처음 시작할 때 발생하고 활동하다 보면 좀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지 않는 경우에는 통증 발생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증상 시간도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좀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에서 6주 사이에 운동 프로그램의 변화를 잘 들어봐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지 잘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임자로서 뭐 너무 집중적으로 운동하신다거나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한다거나 뭐 너무 페이스를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 다 위험 인자였으니까 그런 위험 인자들이 운동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 신발, 달리는 표면 등의 약간의 조작을 가함으로써도 상당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단은 일단은 해당 뼈의 곡소중의 압통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눌러서 아픈 거를. 근데 말이 쉽지 정강이 뼈나 발등뼈 이거는 피부가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르면 아파할 수 있는데 척추뼈 근육이 많죠. 허벅지뼈 근육 굉장히 많습니다. 눌러서 진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주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다리 정렬도 잘 봐야 되는데 내반 정렬이라든가 안짱다리라든가 하지가 부동한 경우, 근육이 좀 적으신 경우, 그리고 발이 평발이나 발등이 높은 요족 같은 게 있지 않은지 전부 다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피로골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와 진찰해야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초기에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이런 식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2에서 8주 정도 뒤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재생되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흰 선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이렇게 깨지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자체는 초기 민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MRI에서는 조기 발견 가능성이 더 높고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것들로는 골주사 검사라고 그래서 보통 대학병원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건데 방사선 동위원소를 혈관으로 주입해서 시간별로 사진을 찍음으로써 많이 흡수되는 부분을 검은색 점과 검은색 면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초음파는 피로골절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유는 골절이 생기지 않았으면 사실은 초음파 봐봤자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미세한 경우에는 아직은 초음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CT 역시 골주사 검사 등에서 피로골절이 의심될 때 실제 골절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감별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은 아주 초기에는 골절이 진행되지 않은 피로 반응 때는 조금 활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MRI가 피로골절, 피로 반응 진단에는 굉장히 유용하다,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민감도가 높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골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방사선을 쓰지 않죠. 그래서 방사선 노출이 없고 골주사 검사에 비해서 짧은 검사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좋다. 골주사 검사는 몇 시간 걸리거든요. 몸에서 이렇게 혈액순환 되면서 흡수되고 없어지고 이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MRI는 들어가서 보통 한 20분에서 25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훨씬 짧은 검사 시간을 가져서 좋은 점이 많다. 제일 장벽은 비용이죠, 비용. 위험군에 따라서 치료 방식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고위험군과 중등도 정도 위험도가 있는 경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신속한 진단과 함께 공격적으로 치료해 줘야 하며 심한 경우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적은 고정을 해주는 거게 되겠죠.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대퇴경부 그리고 앞쪽 하태부 경골 그다음에 발의 주상골, 발의 발목뼈 그리고 두 번째 중족골의 근위부 그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입방골 죄송합니다. 발바닥에 있는 종자골 그리고 척추뼈예요. 협부, 골반골, 대퇴골 간부, 그다음에 하태부 경골의 뒤쪽 그리고 내측 복숭아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족골의 간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 저위험군은 두 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접근할 수 있는데 V로는 비골, 하태부의 바깥쪽 뼈, 그리고 외과, 바깥쪽 복숭뼈, 뒤꿈치뼈, 발의 입방골, 설상골, 그 다음에 2, 3, 4, 5번 중족골의 원위부, 발가락 쪽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단계로는 약물치료, 안정, 물리치료 등을 함으로써 통증 조절에 중점을 둡니다.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체중물을 부하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보조기 처형도 고려하고 자극적인 운동들, 특히 달리기 같은 것들은 배제하고 일단 쉬셔야 되고요. 수영장을 걷는다, 자전거를 탄다, 계단 운동 이런 것들은 쿵쿵쿵 하는 그런 임팩트를 주지 않으니까 유지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좋아졌다 하면은 2단계로 넘어가는데 운동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가 2주 가까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뼈의 압통이 사라지고 1주가 지나고 나면은 평소 페이스와 거리의 반으로 달리기를 시작해 볼 수 있고 이 상태를 또 2주가량 유지합니다. 통증 없이 2주, 그 다음에 눌러서 안 아픈 것도 1주, 그러니까 충분히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평소보다 반으로 떨어뜨려서 또 2주 계속 이런 식으로 차차차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후 3에서 6주차까지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주어야지 되겠습니다. 보조기나 각종 깔창, 부드러운 깔창, 편한 신발 등을 발 모양에 맞춰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생리주기와 연관해서 골밀도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데요. 늦은 초경, 불규칙한 생리주기, 무혈경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 골밀도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을 고려를 해야겠고 불규칙한 식사도 생리주기에 영향을 줘서 영양의 불균형, 부족을 유발해서 피로골절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병력 청취하는 데 꼭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들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좀 강론을 보겠습니다. 경골, 정강이뼈부터 볼 건데요. 운동선수, 특히 육상의 경우 경골 내측 경계부 통증을 종종 호소할 수 있는데 이는 내측 경골 피로증후군, 그러니까 보통 경부목이라고 하죠. 그거랑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피로골절의 경우에는 달리기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쓸 때만 아픈, 주로 아픈 내측 경골 피로증후군과는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 진단 MRI가 가장 좋습니다. 위에 보신 이미지처럼 MRI를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보이게 되죠. 증상 발생되면은 즉각적으로 운동을 중단하셔야 되고 호전까지는 좋아지는 데까지는 며칠, 3주, 길게는 12주 정도, 석 달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골의 정강이뼈의 전면부, 피질골의 피로골절은 드물긴 하나 발생이 가능하고 특히 점프나 도약을 많이 하는 경우에서 생기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력이, 그러니까 이게 쭉 늘어나는 힘이 작용하는 부위에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위에 발생하므로 잘 낫지 않습니다. 애초에 낫기 힘든 환경인데 손상이 되면 더 잘 안 낫는 거죠.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6에서 8주가량 발목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을 잘 해주고 전기 자극 치료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골절 부위 뼈를 일부 제거하고 좋은 뼈를 신선한 뼈를 이식해주는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고 3에서 6개월 정도 집중 치료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골순의 정이라 그래서 뼈가 부러졌을 때 골수에다가 이게 힘을 박아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딱 잡아주는 외부에서 고정, 보조기 등으로 반깁스 등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면은 내부에 고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골 내측 고평부 여기 관절면에 피로골절 이렇게 있는 경우 내측에 같이 붙어 있는 거위발 힘줄의 건염이나 저맥락염으로 오진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뼈가 주저앉는 것까지 방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드물긴 하지만 발생 가능합니다.
장하지 부목 고정을 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안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다음 바깥쪽 정강이뼈입니다. 비골이고 주로 하부 3분의 1에서 발생하며 이 위치는 요 두 뼈가 정강이뼈가 연결되는 원위 경비인대 결합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결합 부위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되어 있을 것이고 발등뼈가 좀 높은 뒤꿈치가 높은 요쪽에서 흔하며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압통만 호전되면 점차적으로 달리기를 재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5 중족골, 다섯 번째 중족골 골절 중에 여기 존스골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압통, 부종 호소하시고 보존적인 치료, 그냥 다른 보조기나 안정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골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수술해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술 후에 조기에 관절 운동 및 체중 부하가 가능하고요. 유압, 뼈가 붙는 것이 확인되면 운동 복귀가 가능한데 이 시기는 보통 통상 수술하고 6에서 8주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골절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하지만은 진짜로 딱 깨져가지고 어긋나 버리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잘 안 붙을 수 있는 상태니까 수술하고 나서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주상골은 발 내측에 있는 뼈입니다. 이게 통통통 배처럼 보트처럼 생긴 뼈인데 이게 이제 발목뼈랑 딱 만나는 부분이에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져서 진단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진단이 쉽지 않고 불리압의 가능성이 높다. 농구 선수나 달리기 선수에서 흔히 발생하고 운동 중에 발생하는 중족부, 발 가운데 부분에 모호한 통증과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꼭 한번 진찰해 보셔야 되고 엑스레이는 일반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피로골절의 공통사항이고 외회전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는 주상골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돌려 찍어야지 정확하게 안쪽 뼈가 보이니까 안 그러면 놓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가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주로 내측부, 가운데, 외측부 중에 가운데 3분의 1에 발생을 잘 하고 치료는 최소 6주간 통깁스하고 걷지 말라 그렇게 교육하면 되겠습니다. 종골은 뒤꿈치 뼈입니다. 여기. 그래서 뒤꿈치를 스퀴즈 꽉 짜버리면은 통증이 약화되는데 이게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꼭 진찰할 때 해봐야 되고 보통 종골 돌기 여기 많이 발생합니다. 드물게 전방 돌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방 돌기가 여기고요. 네, 여기 발생할 수 있고 종골 돌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골 돌기란 거는 이게 아마 여기 말하는 걸 거예요. 큰 뼈 있지 않습니까? 튜버러스티라는 곳인데 여기고 그다음에 전방 돌기는 여기, 드물게 여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쥐어짜면은 많이 아파하시고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특징적 소견인데 앞쪽을 이제 앞쪽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의심하고 진찰해야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엑스레이는 증상 발생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지나야지 발생된 게 확인이 되고요. MRI를 찍어보게 되면 골 부종, 골절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고 빠른 회복을 보입니다. 뼈 자체는 잘 낫는다라는 것이고 치료 시작하고 4에서 6주 정도면 보통 회복 가능합니다. 예, 여기 마지막 페이지였네요. 예,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그럼 요걸로 그 3회에 걸쳐 진행한 그 달리기 관련된 손상 6가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질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찬란한 행복위원님, 아킬레스건이 짧아진 것처럼 긴장감이 있는데 아킬레스를 풀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을 풀어줘야 하나요? 추천하시는 아킬레스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긴장감이 있으시면은 아킬레스 풀어줘야죠. 풀어준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린 편심성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스태퍼 같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뒤꿈치로 꾹꾹 눌러주는 운동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런지 동작 하시면 좋습니다. 벽이나 뭐 이런 데를 손으로 잡고 스트레칭 하려는 발은 뒤쪽으로, 스트레칭 말고 지지하는 발은 앞쪽으로 놓고 뒤를 꾹꾹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어준다고 하는 건 마사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사지 도움 되고요. 스트레칭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좀 부족하다 하면은 뭐 온찜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서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충격파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체외 충격파는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데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긴장도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혈액순환도 증가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슬동자님이신데요. 나이는 30대고 이틀 전 팔 벌려뛰기를 대략 300개 가량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빨갛게 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 염증이면 다행이지만 팔 벌려뛰기로 이렇게 통증이 지속될 수 있나요? 어제는 통증 때문에 발목 압박 양말을 신고 지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팔벌려 뛰기 PT 체조를 저기 300개 하셨으면은 안 쉬고 했다고 하면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킬레스건 부분이 빨갛게 됐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급성기에 빨갛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단순 마찰에 의한 걸 수 있습니다. 신발 신고 하셨을 거니까 신발 뒷부분이 계속 마찰을 줘 가지고 그냥 빨갛게 발적이 올라온 걸 수가 있어요. 그게 1 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킬레스 부착부에 힘줄염이 생기면은 발적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통증이 그런 게 올 수가 있다. 근데 300 개를 가장 했다는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러고 나서 생겼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 그 동작을 안 하고 쉬어 주면 그것 때문에 인제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동작을 안 하고 쉬어 주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드리면은 팔 벌려 뛰기로 이렇게 통증이 지속될 수 있나요? 예, 지속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압박 양말을 신고 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에 의한 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압박 양말은 뭐 그다지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초기 2-3일 정도는 시원하게 찜질해 주시고 안정 취하시고 쓰지 마시고 부드러운 신발 신으시고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 지키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런던의 하루님. 저는 60대 여잔데요. 날씨도 좋아지고 요즘 러닝 유행이라길래 한번 나가서 뛰어보려 하는데 준비 운동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준비 운동은 아킬레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킬레스 편심성 운동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런지 동작 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러닝하는 분들마다 조금 약간 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답변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나는야 팔로님, 다리 건강에 신발이 중요하겠죠? 선생님은 신발을 구매하실 때 어떤 걸 보고 구매하시나요? 건강 측면에서라고 하셨습니다. 신발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맨발로 다니진 않죠. 원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발 관련 질환들은 신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깔창, 그냥 기존 제작된 깔창, 기성 깔창 같은 경우에도 치료 도구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신발을 구매할 때는 발이 편한 걸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이 편하되 기준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발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발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토박스라고 하는데 이게 발이라고 치면은 이 발 중족골, 중족 족지 관절 이 발 부분의 폭이 토박스인데 이 토박스가 이제 여유 있게 들어가는 신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양말을 신고 하면 요렇게 모이거든요. 신발 신으면 더 쪼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편하게 이게 벌어질 수 있게 앞쪽이 충분히 넓은 디자인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에 맞는 브랜드랑 디자인 핏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특정 브랜드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좁게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 나오는 신발 라인이 있고요. 그런 건 좀 피하시고 부드럽고 발을 잘 잡아주는 쿠션감이 있는 그리고 밑창이 특히 뒤꿈치 부분이 너무 낮지 않아서 조금 높이가 있는 그래서 3에서 4cm 정도로 있어서 뒤꿈치 부분과 족저근막, 아킬레스의 긴장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신발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분 보겠습니다. 은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해 나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하고자 마라톤에 출전하였는데요. 단 5km였지만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다만 제 고민은 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고 이번 가을에 하는 마라톤에 나가려 하는데 무릎이 안 좋아 실제로 마라톤이 무릎 연골에 안 좋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좀 있어요. 연세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 후반이셔도 5km 뛸 수 있죠. 많이들 뛰시고.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신다거나 다리가 근육이 조금 적으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아까 신발 질문 나왔지 않습니까? 신발 좀 불편한 거 신으신다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낡은 신발 신으신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무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뛰셔 가지고 무릎이 충분히 인제 단련이 되었고 정렬도 좋으시고 근육 좋으시고 이러면은 별로 문제 안 생깁니다. 무릎에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행, 달리기 이런 것들은 무릎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압력에 의해서 관절액이 무릎 연골, 관절 연골과 반달 연골의 침윤, 관절액의 침윤 이게 쫙 퍼지는 거죠. 그거를 확산되는 거를 훨씬 촉진시키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관절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니까요. 심하게 쓰시게 된다면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건강하십니다. 60 초반이신데 말 안 하면 50대 중반 정도로 보여요. 뭐 50대 초반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날씬하고 건강하신데 그분은 울트라 마라톤 하시거든요. 밤 새면서 막 산 능선 타고 막 몇십 킬로 뛰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분이 무릎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분은 인제 양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거는 몸이 감당을 못 한다. 그러니까 뭐든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내 몸이 일단은 견딜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 되고 견딜 수 없는 그 갭은 다른 근력 운동이나 영양 그리고 운동량의 프로그램의 조절, 신발 같은 그런 보조적인 장치로 메꿔 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가야지 그거를 못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내 몸은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연골에 안 좋을 수는 있다.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 고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나뭇잎해 님. 스트레스 골절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걸릴 수 있나요? 여자친구가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많이 아파해서요. 마사지 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마사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를 잘 풀어 줘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네. 본인 사연이 아니고 여자친구 질문해 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 있는 직업에서는 생길 수 있는데 잘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보통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면 정강이 쪽, 종아리 쪽을 말씀하실 텐데 두 가지 구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MTSS, 경부목, 내측 통증 증후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골절. 스트레스 골절은 손상이 인제 골절 안 될 정도인데 변형을 줄 정도의 충격이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좀 있어야 돼요. 하니까 서 있는 거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냥 계속 그냥 피로만 쌓이는 거지 이게 어떤 변형을 뼈의 변형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경우에는 경부목, 계속되는 근육의 사용, 계속되는 하태부의 부종 같은 것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그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트레스 골절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리를 아파하는 경우에는 마사지 해줘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준다면은 도움이 되겠죠. 다리를 풀어준다. 어디를 풀어줘야 할까요? 종아리 전체적으로 근육을 만져주면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워님이네요. 선생님, 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러닝머신 타기 전에도 예열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뭐 모든 운동은 워밍업이 중요하니까요. 워밍업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러닝머신도 어떻게 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러닝머신 타는 자체가 워밍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근육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 운동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동적 스트레칭 개념으로 낮은 가벼운 무게를 여러 횟수 소화하면서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펌핑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러닝머신 타기 전에도 예열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 모든 운동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은 요 정도까지 받도록 하고요. 인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을인데도 날씨가 조금 일교차도 심하고 뭐 덥다 춥다 그러고 있습니다. 감기 다들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어제 새벽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다행히 몇 시간 전에 그쳐서 좀 많이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인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예, 그리고 어디 뭐 고향이나 여행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뭘 하시든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사거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족부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고 다 잘합니다만 MRI 촬영도 되고 수술도 되고 입원도 되고 다 가능한데 족부가 아무래도 조금 환자분이 많으시고요.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제성 발톱도 많이들 방문 주십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수요일부터는 문제성 발톱 클리닉을 오는 3층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무좀이나 내성 발톱 기타 관련된 발톱 이상 있으시면은 방문해 주시면은 아주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